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저녁 7시 정각, 인천공항 국제선 출발 로비는 하루 종일 이어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까지 이어진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는 주황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진 노을이 광활한 활주로를 감싸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크고 작은 비행기들이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며 웅장한 엔진 소리를 하늘에 울려 퍼뜨리고 있었죠. 로비 안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쉴 새 없이 돌고 있었지만 창문 밖 검은 아스팔트 위에서는 여전히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며 하루 종일 내리쬐는 태양의 뜨거운 잔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곳곳에서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수많은 승객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출장을 떠나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여름휴가를 위해 큰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가족들, 배낭 하나로 세계 일주에 나서는 젊은 배낭 여행객들이 저마다의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결 여유로운 걸음으로 G14 탑승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세라였습니다. 26살의 육군 대위인 그녀는 오늘만큼은 평소에 입던 군복 대신 진한 네이비 색상의 슬림핏 청바지에 깔끔하게 다림질된 흰색 면 셔츠를 골라 입었습니다. 발끝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어깨에는 오래 사용해서 곳곳이 닳아있지만 여전히 튼튼한 카키색 캔버스 배낭을 메고 있었죠. 비록 사복 차림이었지만 곧게 뻗은 어깨선과 규칙적이고 안정감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듯 자연스럽게 둘러보는 시선에서는 오랜 군생활로 몸에 밴 군인의 기품과 절제된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휴가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보낸 시간들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죠.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끓여주신 진한 된장찌개와 직접 담근 김치 맛이 아직도 혀끝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이른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나눈 진솔한 대화들도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강원도 산간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임지로 돌아가 동료들과 함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탑승구 앞에 도착한 세라는 이미 길게 늘어선 승객들의 맨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마지막 업무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2개의 커다란 하드 캐리어를 끌고 온 서구인 가족이 어린 자녀들을 달래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세라의 뒤쪽으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서너 명이 각자 크고 작은 배낭을 메고 서서 유럽 배낭 여행에 대한 계획을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었죠. 모두들 긴 하루 일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시작될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만큼은 감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세라 역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부대 동료들, 특히 자신이 직접 교육하고 이끌어온 부하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반가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휴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김 병장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 실시된 각종 훈련에서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죠. 직접 만나서 격려해주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상담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분, 이쪽으로 오세요. 갑자기 탑승구 카운터에서 다소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제니퍼 로웰이라는 이름표를 단 승무원이었습니다. 170cm가 넘는 키에 날씬하면서도 균형 잡힌 체격을 가진 그녀는 윤기 나는 금발을 뒤로 깔끔하게 넘겨 단정한 쪽머리를 만들어 고정시켜 놓았고 항공사의 상징색인 진한 파란색 제복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 위에는 어딘지 모르게 인위적이고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맑고 투명한 파란 눈동자 속에서는 묘한 경계심과 함께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세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정중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여권을 건네며 작은 목례를 했죠. 제니퍼는 여권 표지를 펼쳐 사진과 본인을 대조해 보더니 갑자기 무언가 못마땅하다는 듯 눈썹을 찌푸리며 세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지만 세라는 참았습니다. 임의검사 대상이네요. 제니퍼의 말에 세라는 잠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추스르며 차분하게 받아들였죠. 공항 보안 절차상 무작위로 승객을 선별해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줄을 서 있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도 큰 짐을 잔뜩 들고 온 외국인 가족도 심지어 수상해 보일 법한 젊은 배낭여행객들까지도 모두 간단한 신분 확인과 탑승권 검표만 받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통과했거든요. 유독 자신만이 별도의 검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었습니다. 무작위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승객들은 모두 통과시키고 저만 지목하신 특별한 이유도 함께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이나 흔들림 없이 명확하고 차분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수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체득한 원칙이었죠. 부당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명확한 절차와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니퍼는 대답 대신 더욱 차갑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세라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보안 검사는 항공사의 고유 권한이자 재량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량권 행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세부 선정 기준을 서면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저는 정당한 승객으로서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라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뒤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브래드 켈러 기장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색빛이 섞인 짙은 갈색 머리를 젤로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금태 안경을 쓴 그는 항공사 기장 유니폼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금색 줄무늬가 새겨진 어깨 견장이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세라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니퍼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니퍼가 갑작스럽게 세라의 배낭을 낚아챈 것입니다. 잠깐,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설명도 없이. 하지만 제니퍼는 세라의 항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낭을 바닥에 거꾸로 들이댔습니다. 그리고는 지퍼를 거칠게 열더니 안에 모든 내용물을 차가운 대리석 공항 바닥으로 무작정 쏟아냈습니다. 세라가 휴가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개인 물품들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졌죠. 속옷, 양말, 세면용품, 휴가 중에 읽으려고 가져온 소설책, 휴대폰 충전기, 상비약, 그리고 세라가 작지만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함께 작고 낡은 천주머니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이 굴러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별 3개가 달린 은색 견장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약간 변색되고 여기저기 작은 흠집이 생겼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은빛 광택을 발하고 있었죠. 이것은 바로 고 윤만호 대장의 유품이었습니다. 세라의 친할아버지이자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 속에서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 영웅의 마지막 남은 흔적이었죠. 할머니께서 평생을 간직하시다가 세라가 사관학교에 입학하던 날 직접 손에 쥐어주시며 너도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떳떳한 군인이 되어라라고 당부하신 가문의 자랑이자 군인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제니퍼가 그 신성한 별 견장을 내려다보더니 입꼬리를 비비틀며 조롱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난감 별 들고 다니면 누군가한테 대접받을 줄 알았나 보죠? 그 순간 세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오늘만큼은 군인의 신분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순전히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정정당당하게 감장해 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바로 그때 뒤쪽에서 브래드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편의상 추가 검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는 바닥에 흩어진 할아버지의 별 견장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주워 올려 천주머니에 다시 넣고 그것을 가슴팍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 번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무작위 선정의 구체적 근거, 수화물 분해에 대한 상세 기록, 담당자의 신원과 권한, 그리고 분해된 물품들의 보관한 번호를 모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공해 주십시오.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서 탑승구 주변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탑승구를 통과해 들어가는 가운데 세라만 홀로 한쪽에 서서 추가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세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었거든요. 제니퍼는 세라의 서면 요구를 계속 무시한 채 흩어진 물건들을 대충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평범한 여행용품들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탑승하셔도 됩니다. 제니퍼가 마지못해 말했지만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서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사 과정의 기록과 담당자 정보, 그리고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제니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포기하지 않았죠. 이때 탑승구 전광판에 예상치 못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승객 윤세라, 좌석 취소. 세라가 전광판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으로 발권받은 좌석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라니요. 사유는 항공사 내부 코드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플래그 X21라는 알 수 없는 번호였죠. 제 좌석이 왜 취소되었습니까? 세라가 제니퍼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묘하게 웃었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된 것 같네요. 잠시 대기하세요. 세라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공항경찰대 민원실과 외교부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좌석 취소의 구체적 사유와 담당자, 처리 시각, 내부 검토 과정을 모두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분해 담당자 성명, 검사 시작과 종료 시각, 물품 보관함 번호, 그리고 좌석 취소 처리 권한자의 신원을 모두 서면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죠. 재검사가 끝난 후 세라는 자신의 물건들을 다시 배낭에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가져왔던 할아버지의 유품 주머니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급하게 바닥을 살펴보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소중한 별 견장이 들어있던 천주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천으로 된 작은 주머니요. 세라가 제니퍼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잘 챙겼어야죠. 저희는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검사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셨을 텐데요. CCTV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CCTV는 보안상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니퍼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 같았죠. 세라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브래드 기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라를 한번 훑어보더니 제니퍼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브래드의 말에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발권받은 승객입니다. 좌석 취소 사유와 물품 분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안상 필요시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의 구체적 조항과 적용 근거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세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죠. 이때 몇몇 승객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젊은 남성 승객이 저분이 뭘 잘못했나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니퍼와 브래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상황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추가로 몇 곳에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 민원실까지요. 각 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항공사의 차별적 처우, 정당한 절차 요구 거부,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을요. 오늘 이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정당한 절차를 요구할 것입니다. 세라의 눈빛이 더욱 곱게 세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차분한 의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오늘은 시민으로 끝까지 갑니다. 세라의 마지막 말이 탑승구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제니퍼와 브래드는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아직은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이미 여러 곳에서 이 상황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멀리서 공항 보안 요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탑승구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라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몇몇 전화가 걸려와 상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국제선 대합실 한쪽 모서리,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한 남성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피터슨 대령이었죠. 오늘 그는 주한미군 항공안전연락장교로서 공식 업무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국방 포럼과 보훈 기념식 행사가 끝난 후
참석했던 미군 대표단을 공항까지 배웅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일정이었거든요. 마크는 50대 초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비록 오늘은 진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곧게 뻗은 어깨와 절도 있는 자세에서는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는 우연히 G14 탑승구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안 검사 과정이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서면 자료를 요구하는 모습,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이 그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며 소중히 여기던 별 견장이 사라진 것을 알고 절망하는 세라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마크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특히 한국 전쟁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별 견장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한 가문의 자긍심이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신성한 유품이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크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군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합동참모본부 국제협력과장에게였죠. 안녕하세요, 김 대령님. 마크 피터슨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마크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장교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항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품이 분실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김 대령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더욱 중요한 곳으로 걸렸습니다. 마크가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윤태성 대장의 직통 번호였죠. 합동참모의장인 윤태성은 마크의 전화를 받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크 대령, 무슨 일입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군의 힘을 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민간 절차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크는 세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만호 대장의 유품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해서 전달했죠. 윤태성은 전화를 들으면서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만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가족사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그 젊은 장교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윤세라 대위라고 들었습니다. 윤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세라는 바로 자신의 조카였거든요. 그리고 윤만호 대장은 자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 소중한 유품이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윤태성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크 대령, 고맙습니다.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성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했습니다. 이 문제를 군의 권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정당한 민간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외교부 영사과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항경찰대 과장에게도 연락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부탁했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제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지금 인천공항으로 와야겠다. 세라가 문제에 휘말렸어. 해군작전 사령관인 윤태호 중장은
형의 긴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형님? 아버지 유품이 사라졌다. 항공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윤태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윤만호 대장의 유품은 가문의 자긍심이자 정신적 지주였거든요. 그런 것이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윤태준 중장, 윤태혁 소장, 윤태민 준장에게도 차례로 연락이 갔습니다. 모두들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공항으로 향하겠다고 답했죠. 하지만 윤태성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군복은 입지 마라. 신분증만 가져와.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압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오직 기록과 절차만 요구한다. 한편 마크는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진심으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품격과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을 모두 갖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거든요. 곧 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힘으로 이루어질 변화였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관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외교부 연락관과 공항경찰대 과장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마지막으로 윤태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장님, 저는 계속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탑승 마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모든 승객이 탑승을 완료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G14 탑승구 주변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세라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서 있었죠. 그녀의 굳은 의지를 보며 몇몇 승객들이 연대감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항공사 측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합실 입구 쪽에서 5명의 중년 남성들이 차분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간복을 입고 있었지만 곧게 뻗은 어깨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죠. 맨 앞에 선 남성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고 그 뒤를 따르는 4명도 각각 다른 색깔의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윤태성 대장을 필두로 한 5 형제였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인 윤태성, 육군 군단장 윤태준 중장, 해군작전사령관 윤태호 중장, 공군사관학교장 윤태혁 소장, 그리고 해병대 참모장 윤태민 준장이었죠. 그들은 급하게 달려왔지만 전혀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탑승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세라는 처음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간복 차림이었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가족들이 나타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맨 앞에 선 남성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세라가 작게 중얼거렸을 때 윤태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라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공사 직원들을 향해 차분하게 걸어갔죠. 제니퍼와 브래드는 갑자기 나타난 5명의 중년 남성들을 보고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단지 뭔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앞으로 나서며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기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계속 말했죠. 압박이나 강요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기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윤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검색 과정의 영상 기록, 물품 분해에 대한 상세 기록과 시각, 담당자 신원, 승객의 동선, 물품 보관함 번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윤태호가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자출입 기록, 즉 배지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태혁이 마지막으로 추가했습니다. CCTV 영상의 보존 기간 연장도 요청드립니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섯 형제의 요구는 완벽하게 절차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위협적인 말도 하지 않았죠. 오직 사실과 기록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고 설령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항공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런 자료들은 항공사의 내부 기밀입니다.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브래드가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별은 비행기를 띄우지 못합니다. 항공사의 운영은 항공사의 재량입니다. 제니퍼도 옆에서 은근히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섯 형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죠. 윤태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 거부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조항을 서면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윤태준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부 결정의 책임자와 결제 과정도 함께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호가 추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해 예외 조항과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 가능성도 검토해 주십시오. 윤태혁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모든 거부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관련 기관의 조사 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완벽하게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매우 강력하고 체계적이었죠. 이때 마크 피터슨 대령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윤태성과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의장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크 대령. 덕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브래드와 제니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장님이라는 호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라 해도 미국 항공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윤태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압박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형제의 모습은 품격 있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들은 군인이기 이전의 가족이었고 오늘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항공사 측에서도 더욱 강경한 대응을 시작했어요. 브래드 기장이 무전기로 본사와 연락을 취한 후 곧 항공사 인천공항 지점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짙은 감색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채 다소 권위적인 표정으로 다가왔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점장이 브래드에게 물었고
불에 드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은 윤 씨 형제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이나 내부 기록은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윤태성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조항 번호와 적용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익을 위한 예외 조항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점장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외교부 연락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영사과 김정민 사무관입니다. 한국 국민의 해외에서의 정당한 권리 보호 차원에서 파견되었습니다. 김 사무관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거부 사유와 법적 근거, 그리고 관련 조항 번호를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 요청입니다. 이어서 공항경찰대 과장도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경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상황을 듣고 난 후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물품 분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영상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경찰대 과장이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부하실 경우 그 사유와 법적 근거, 적용 조항을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승객 민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외교부와 경찰까지 개입하면서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탑승구 주변에 모인 승객들 중 한 명이 상황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아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의에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인천공항 해시태그 항공사갑질 지금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여성분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항공사에서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윤아는 세라가 물품을 바닥에 쏟아지는 장면부터 유품이 사라지는 과정, 그리고 서면 요구를 거부당하는 모습까지 짧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업로드했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이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죠.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완전 갑질 아냐? 저 여성분 너무 침착하시다. 나였으면 진작 폭발했을 듯 항공사 이름이 뭐야? 절대 이용 안 할 거야. 유품이 사라졌다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SNS의 힘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몇 분 만에 수백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고 상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공항경찰대 과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점장님, 차별행위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이라니요?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지점장이 당황하며 반박했지만 경찰과장은 단호했습니다. 승객의 개인 소지품이 검사 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정민 사무관도 덧붙였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지점장은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외교부, 경찰, 그리고 SNS까지 동원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윤태호가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화로운 해결을 원합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태준이 이어갔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윤태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함부로 사라져도 되는 것입니까? 다섯 형제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아버지의 유품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가문의 정신이자 조국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었거든요. 지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NS를 통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고 외교부와 경찰까지 개입한 상황에서 계속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죠. 보안실에 예비 저장본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지점장이 보안실로 직접 내려간 지 30분이 지나서야 그는 다시 탑승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창백한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함께 태블릿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안실 예비 저장본에서 해당 시간대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경찰대 과장이 즉시 다가가서 확인 절차를 진행했죠. 영상의 무결성을 보증하기 위해 디지털 이미징을 실시하고 해시값을 기록하겠습니다. 경찰과장은 전문적인 절차에 따라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화면 속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7시 17분 세라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진 직후의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니퍼가 검사를 마친 후 승객들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잠깐 후 그녀가 슬쩍 바닥을 향해 몸을 숙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경찰과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니퍼 로웰 승무원이 뭔가를 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제니퍼가 작은 천주머니를 주워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죠. 이것은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김정민 사무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 씨 형제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유품이 이런 식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된 순간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재생된 화면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제니퍼가 직원 전용 출입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의 배지가 문을 통과하는 시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과장이 지점장에게 요청했고 지점장은 어쩔 수 없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해당 시간대의 배지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23분 제니퍼 로웰의 배지가 직원 휴게실 출입문을 통과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31분 그녀가 다시 나온 기록도 함께 확인되었죠. 휴게실에 개인 락커가 있나요? 네, 각 직원마다 개인 사물함이 있습니다. 지점장의 대답에 경찰과장은 즉시 수색영장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죠. 브래드 켈러 기장님, 무전 녹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크 피터슨 대령이 조용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녹음기로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하자 브래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편의상 추가 검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검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표적 검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감독 의무 위반입니다. 김정민 사무관이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기장으로서 승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조하고 오히려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경찰대 과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차별행위와 업무상 횡령에 대한 동시 수사로 전환합니다. 항공사 내부 감사도 즉시 착수되어야 합니다. 지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상 증거와 전자기록, 그리고 음성 녹취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계속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지점장이 공식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제니퍼를 호출해서 개인 사물함을 열어보도록 했죠. 제니퍼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그녀의 저항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사물함에서 윤만호 대장의 별 견장이 들어있던 천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윤태호가 그 소중한 유품을 다시 손에 쥐는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다시 모셔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다른 형제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가문에 전해져 내려온 소중한 유품이 이런 치욕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거든요. 김정민 사무관이 공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절도 행위였으며 차별적 처우와 직권 남용이 동반된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항경찰대 과장도 덧붙였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항공사 측의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이 정도까지 커진 상황에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죠. 본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소비자보호가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이 사건을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였거든요.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후 상황은 급속도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관리사무소의 작은 회의실에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항공사 지점장, 브래드 기장, 그리고 이미 체념한 표정의 제니퍼가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공항경찰대 과장, 김정민 외교부 사무관, 마크 피터슨 대령, 그리고 윤씨 5 형제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회의용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과 태블릿, 그리고 다시 찾은 할아버지의 유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색별 견장은 여전히 품격 있는 광택을 발하고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윤태성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압박이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록과 절차, 그리고 진실만을 요구합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하나, 승객에 대한 임해 검사의 권한 범위와 사전 통보 절차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둘, 특정 승객을 차별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셋, 승객의 개인 소지품 분실에 대한 항공사의 처리 절차와 사후 조치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윤태성의 요구는 여전히 절차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시스템의 개선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점장이 차례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제니퍼 로웰 승무원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둘째, 브래드 켈러 기장은 감독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합니다. 셋째, 승객 윤세라 대위에게는 전액 환불과 함께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넷째, 당사의 승객 검사 내규를 전면 개정하여 차별 방지 조항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앞으로 모든 검사 절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소비자보호과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하겠습니다. 김정민 사무관이 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공항경찰대 과장도 덧붙였습니다. 형사적 측면에서도 절도와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때 윤태호가 조용히 일어서서 할아버지의 유품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그 별 견장을 가슴에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모셔옵니다. 오늘 같은 치욕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마크 피터슨 대령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미군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윤태성이 마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마크 대령, 고맙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동맹 정신이었습니다. 문제를 덮으려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 한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태성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것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올바른 절차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는 품격입니다. 군인에게 주어진 별은 사람을 누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벌어진 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거든요. 지점장이 마지막으로 세라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세라 대위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보여준 품격과 인내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윤태성은 형제들과 함께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책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증명한 것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품격의 힘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세라는 다시 탑승구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9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원래 탑승하려던 항공편은 진작 출발한 후였죠. 하지만 지점장의 배려로 다음 항공편에 우선 탑승할 수 있게 되었고 좌석도 비즈니스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탑승구 주변에는 여전히 몇몇 승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벌어진 일을 목격한 그들은 세라가 나타나자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죠. 그 중에는 처음부터 상황을 SNS에 올렸던 정윤아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정윤아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로 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탑승구 앞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본 세라가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젊은 분이 왜? 할아버지가 사양하려 했지만 세라는 이미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직접 탑승구까지 안내해 드렸죠. 이 모습을 지켜본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혹시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드릴까요? 오늘 겪으신 일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도. 하지만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분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세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이시는데 비즈니스석에서 편하게 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점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2분 모두 비즈니스석으로 모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겠네요. 세라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점장은 즉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의 좌석도 비즈니스석으로 변경해드렸죠. 할머니가 세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님.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일을 겪으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운 하루였어요. 드디어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라가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자 승무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이미 모든 직원들에게 전달된 것 같았죠. 자리에 앉은 세라는 가슴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별견장이 들어있는 천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에는 수많은 불빛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저 멀리서는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오늘을 겪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이때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었죠. 확인해 보니 윤태성 큰아버지로부터였습니다. 보고 끝. 잘했다. 단순하지만 의미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세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가속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마침내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세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단순한 귀대 여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것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라는 할아버지의 별 견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군인답게 행동했나요? 아니, 사람답게 행동했나요? 별 견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세라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했다, 세라야. 별은 어깨에 다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그늘을 만들지 않기 위해 다는 거란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빛은 세라의 가슴 속에 있는 작은 별과 함께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는 눈을 감으며 오늘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장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절차와 정의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한 대의 비행기가 별빛 사이로 조용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젊은 군인이 타고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할아버지의 정신이 다시 한번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은 사람을 누르지 않았고 절차는 사람을 지켰으며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품격과 인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